조영수 곱하기 쌓인 김용빈 금지곡의 탄생. 김용빈에게 이 곡을 선물하고 후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물음은 한밤의 진동음에서 시작되었다. 강남의 스튜디오, 커피의 미지근한 잔열이 입천장에 매달려 있던 그때 낯선 이름이 화면을 울렸다. 김용빈. 지금 가장 뜨거운 무대의 중심.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제 노래를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단 한 곡이면 됩니다. 제 인생을 걸 노래요? 그 한 줄이 시간의 먼지 쌓인 서랍을 열어젖히듯 작곡가의 마음속 오래된 방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좋아요. 단, 약속 하나만. 이 곡은 한 번만 부르세요. 약속하세요. 이유를 묻지 않는 대답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연이 웅크려 있었다. 그가 품에 안고 살아온 이름, 윤서. 열해 전 흐릿한 병실의 공기를 가르며 사라져버린 그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직도 피아노의 건반 사이사이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녹슨 힌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금빛 디스크로 빽빽한 벽들이 세례처럼 반짝였다. 방 한가운데 낡은 피아노. 윤서가 생전 앉던 자리. 조영수는 금고에서 한 장의 악보를 꺼냈다. 표지에는 단 4글자, 그날의 목소리. 이 곡은 아내를 위한 레퀴엠이자 살아있는 자들에게 건네지 못한 유언과도 같았다.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라고 그는 말했다. 이상하게도 이 노래를 건드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말했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의 목에서 미지의 바람소리가 섞여 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럼에도 김용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심장 하나라도 살릴 수 있다면 제 목소리를 걸겠습니다. 그 결연함이 작곡가가 오래전 잃어버린 빛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했다. 리허설은 매끈했다. 무대 동선, 호흡의 길이, 호흡과 호흡 사이의 눈썹 떨림까지. 그러나 녹음을 시작하자 스튜디오는 온도가 떨어졌다. 캐빈의 빨간 등이 켜진 다음 순간부터 마이크는 보이지 않는 숨을 끌어안기 시작했다. 여성의 숨소리가 악보의 쉼표마다 물기를 남기듯 섞여 들려왔다. 스태프들은 배선을 뜯어 확인했고 부스 안의 모든 장비를 다시 부팅했으며 외부 노이즈 가능성을 하나씩 지웠다. 그런데도 남은 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의 감사 인사였다. 고마워요. 용빈 씨. 단 한 번 그 한마디가 끝내 녹음실을 침묵의 지방으로 몰고 갔다. 조영수는 피아노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윤서, 정말 당신이냐? 그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참으며 페달을 밟았다. 피아노는 오래된 비의 냄새를 토해냈다. 그 밤, 김용빈은 눈물과 함께 테이크를 닫았다.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기도 같습니다. 라는 말이 어딘가로 흘러내리며 기록 버튼이 멈췄다. 겨울의 조명이 천천히 켜지던 KBS 대공 스튜디오, 부르의 명곡 겨울 특집. 하얀 정장 차림의 김용빈이 첫 발을 띄는 순간 관객은 숨을 삼켰다.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로 시작된 노래는 가사의 절반도 채 가기 전에 객석의 시간 감각을 마비시켰다. 음악은 귀가 아니라 기억으로 들린다. 잊힐 수 없는 표정 하나가 객석 중앙에서 터졌다. 허리를 굽히며 울음을 터뜨린 한 여성, 윤서의 여동생이었다. 언니의 목소리야. 라는 외침은 편집자의 가위도 자르지 못할 진실처럼 스튜디오 천장을 때렸다. 시청률은 15%를 단숨에 넘어섰고 방송 후 포털의 검색창에는 금지곡이라는 단어가 불길처럼 번졌다. 단 한 번의 무대로 전설이 탄생했다. 그러나 전설의 어둠은 빠르다. 다음 날 금고 안에 있어야 할 악보가 사라졌고 새벽 3시마다 비어있는 녹음실에서 피아노가 혼자 울었다. CCTV에는 하얀 그림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남았는데 그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과 죽은 사람의 고요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윤서였다. 그때부터 김용빈은 조금씩 변했다. 팬사인회에서 그는 밝은 인사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목을 움켜쥐듯 시선을 틀었다.
다시 불러주세요. 그날의 목소리를 라는 외침 앞에서 그는 낮게 대답했다. 그건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누가 계속 듣고 싶다고 속삭여요. 잠들지 못한 밤들이 더해졌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낡은 악보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손가락 끝에 얇은 종이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주변을 두드렸다. 매니저는 불안해했다. 형, 요즘 왜 그래요? 그런데 말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는 노래가 끝난 뒤에도 노래가 계속된다고, 이제 무대 밖에서 더 크게 들린다고 말했다. 작곡가의 후회는 그 순간부터 자라났다. 그가 후회한 첫 번째 이유는 윤리였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육성을 악보 위로 옮겼다. 아름다운 사유이자 위험한 전유였다. 슬픔을 음악으로 승화하는 순간, 그 슬픔은 누구의 것인가? 그의 두 번째 후회는 약속이었다. 단 한 번만 부르자고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벽돌을 쌓았다. 그러나 바깥의 환호는 그 벽을 쉽게 무너뜨렸다. 더 듣고 싶다는 요청은 사랑이자 압박이었다. 작곡가는 알았다. 한 번 더가 한 번만으로 끝난 적은 없다는 걸. 세 번째 후회는 전가였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미완의 작별을 젊은 가수에게 옮겨 심은 건 아닌지, 그의 꿈에 자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아닌지. 음악은 때때로 전달이 아니라 전염이 되었다. 네 번째 후회는 소유였다. 이 노래는 누구의 것인가? 죽은 이의 마지막 숨, 작곡가의 미완, 가수의 심장, 그리고 밤마다 귀를 기울이는 청중의 침묵. USB의 끝에 적힌 한 줄, 이 노래는 이제 둘의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문장 속 둘은 누구였나? 조영수와 윤서, 혹은 윤서와 김용빈, 아니면 무대와 관객. 그 모호함 자체가 작곡가를 무너뜨렸다. 다섯 번째 후회는 비용이었다. 모든 위대한 노래는 값을 치르게 한다. 그런데 이번엔 가격표가 너무 빨랐다. 노래가 가수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작곡자라는 이름보다 먼저 책임자라는 호칭을 떠올렸다. 스튜디오 철거를 앞둔 초겨울, 엔지니어가 박스 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건졌다. 더 라스트 보이스. 재생하면 잔잔한 프렐류드에 이어 김용빈의 저음이 휘감기고 그 위에 윤서의 미세한 기식이 겹쳤다. 당신이 날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멀어질 때 파형은 매끈한 직선이 되었다. 파일의 마지막 프레임에는 이 노래는 이제 둘의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JY라는 이니셜이 박혀 있었다.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작곡가의 이름으로 읽었지만 작곡가는 스스로에게만 다른 해석을 허락했다. JY. Join you. 나는 이제 그 사람에게 합류하지 않겠다. 나는 여기 남아 문을 닫겠다. 그 선택은 방출이자 속죄였다. 세상은 금지곡이라는 단어로 그 선택을 포장했지만 그는 알았다. 금지는 처벌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왜 그는 그 곡을 선물하고 후회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단순하고 동시에 잔혹했다. 그는 사랑을 구하려고 했고 사랑은 대가를 요구했다. 그는 한 젊은 가수의 목소리 안에서 잊힌 사람의 시간을 구하려 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무대는 전율했고 시청률은 숫자로 환호했다. 그러나 성공의 반대편에서 한 사람의 밤은 깨졌고 한 작곡가의 낮은 어두워졌다. 노래가 심장 하나를 살리는 동안 또 다른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했다. 선물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누군가에게는 무게였다. 그는 그 무게를 나눌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후회했다. 동시에 그는 후회의 무게를 도망치지 않고 끌어안았다. 그래서 금지했다.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는 선언은 도망이 아니라 귀향이었다. 불러야 할 곳은 무대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음악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것이 그가 늦게 배운 작곡의 마지막 원칙이었다.